여러분이 목숨을 구해준 만석군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듣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고을 사람들이 탐내는 절세미인 첫째 딸과 영특한 둘째 딸, 둘 중 하나를 택해 내 사위가 되게. 그럼 이 만석의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이 파격적인 제안 앞에 한 사내는 보란듯이 그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박색의 서녀를 지목했죠. 사람들은 비웃고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이 선택은 조선 땅을 뒤흔든 기적 같은 반전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못생긴 여인을 택한 사내의 안목, 그리고 박색 서녀의 신비로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특급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옛날 옛적 구름도 쉬어가는 깊은 골짜기 아래 산과 들이 어깨를 맞댄 작은 고을에 종약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바람이 불면 석가래가 울고 쥐가 드나드는 초라한 초막이었으나 그 집에 사는 종약만큼은 결코 초라해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두 팔과 낡은 지게뿐인 처지였으나 언제나 정수리에 빳빳하게 틀어올린 상투만큼은 대가집 양반 자재보다 더 곧고 정갈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종약을 보며 늘 수군거렸습니다. 이보게 종약이 저놈 좀 보게나. 논 한 뙑이 없는 품팔이꾼 주제의 상투는 어찌나 저리 꼿꼿하게 틀었는지. 팔자가 얕아 평생 남의 밥만 매다 상투가 다 닳아 없어지겠구먼. 하지만 종약은 그런 조롱 섞인 말에도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상투는 단순한 머리카락 뭉치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선비의 마음이자 사내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난 구두쇠 박첨지가 길을 가던 종약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첨지는 심술궂은 눈을 가늘게 뜨며 종약에게 내기를 걸었지요. 이복의 종약이 자네가 내 구멍난 비단신을 기워준다면 쌀 한 바가지를 주겠네. 단 신을 기우는 동안 그 잘난 상투를 풀고 머리를 산발한 채 일해야 하네. 어때 쉽지 않은가? 지독한 흉년이었기에 쌀 한 바가지는 목숨줄과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약이 당연히 머리를 풀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종약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첨지 어른, 배고픔은 한 끼를 굶으면 지나가나 제 마음의 상투를 푸는 것은 평생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쌀보다는 제 기계를 지키는 것이 더 배부른 일입니다. 박첨지는 낯이 뜨거워져 헛기침을 하며 달아났고 이 일로 종약은 고집불통 상투 사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약은 남의 밭을 일굴 때도 자기 일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3번 호미질할 때 그는 5번을 했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모두가 연장을 챙겨 떠날 때도 그는 끝까지 남아 돌 하나를 더 골라냈습니다. 일품으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깨끗이 비워낸 뒤 밥을 준 주인에게 반드시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밥심으로 내일은 더 부지런히 땅을 돌보겠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그의 태도와 빳빳한 상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묘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팔자가 얕은 놈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으나 속으로는 누구나 종약의 그 고든 성품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종약은 흙먼지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가슴 속에 푸른 대나무 한 그루를 품은 채 자신만의 고독하지만 당당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해 여름은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독한 가뭄에 이어 메뚜기 떼까지 창궐하는 대흉년이었습니다. 종약이 애써 일구던 남의 밭대기들도 누렇게 타들어갔고 고을엔 더 이상 품을 팔 자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종약은 정든 초막을 뒤로하고 부자의 기운이 서려 굶는 이가 없다는 이웃 고을 금천 마을로 길을 떠났습니다.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졌으나 그의 상투마는 여전히 빳빳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금천 마을 장날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찾던 종약의 귀에 찢어지는 듯한 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힝. 모두 비키시오. 말이 미쳤소. 황금을 입힌 호사스러운 가마를 매단 말이 불덩이 같은 눈을 부라리며 장터 한복판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안에는 이 마을의 주인인 만석군이 타고 있었지요. 놀란 말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낭떠러지가 있는 고갯길을 향해 질주하자 만석군을 호위하던 하인들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며 길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가마가 벼랑 끝으로 치닫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종약은 계산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질주하는 말의 갈기를 움켜쥐고 등에 올라타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친 말의 몸부림에 종약은 바닥으로 떨어져 수차례 굴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정강이가 찢겨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멈춰라. 이놈아. 말의 앞다리가 종약의 가슴팍을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번쩍거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종약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목에 말고삐를 아예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만약 말이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도 함께 벼랑 아래로 끌려갈 판이었으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벼랑 끝을 불과 한 걸음 남겨두고 말의 고개가 꺾이며 육중한 몸체가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가마는 멈췄고 만석군은 목숨을 건졌으나 온 힘을 다한 종약은 흐트러진 상투 사이로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약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향긋한 약재 냄새가 감도는 만석군 집의 사랑채였습니다. 가슴의 통증에 신음하며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가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과 그 햇살 아래서 수건을 정성껏 적시고 있던 한 여인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종약이 깨어난 것을 보고는 안도하며 맑은 물 한 사발을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사흘을 꼬박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의 옹달샘처럼 맑았습니다. 종약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녀의 눈동자에서 언뜻 비치는 깊은 슬픔과 따뜻한 진심을 읽어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집의 천덕꾸러기이자 서녀인 막내딸이었습니다. 모두가 잔치를 벌이며 만석군의 무사 생환을 기뻐할 때 오직 그녀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랑채의 이름 없는 은인을 위해 밤새도록 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종약은 다시 잠결로 빠져들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만석군의 집안에는 금지옥엽 같은 3명의 딸이 있었으나 고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오직 2명의 딸만을 노래하며 기억했습니다. 첫째 딸은 가히 경국지색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녀가 연분홍 비단 치마를 흩날리며 장터에 나타나는 날이면 길 가던 총각들은 넋을 잃고 지게를 내팽개쳤으며
밭 갈던 농부들은 소 고삐를 놓쳐 논바닥에 처박히기 일쑤였습니다. 모란 꽃조차 그녀 곁에 서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고울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얼굴 뒤에는 천한 것들은 내 그림자조차 밟지 말라는 서슬퍼런 오만함이 서려 있었지요. 둘째 딸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타고난 영민함에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를 지녀 마치 선계의 선녀가 내려와 도덕경을 읽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한번 입을 열어 조곤조곤 논리를 펼치면 깐깐하기로 소문난 노학자들도 넋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고 굳게 닫혔던 선비들의 마음도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언변은 늘 자신보다 못한 이들을 빗으로 찌르는 데 쓰였습니다. 그 빛나는 언니들에 비하면 막내딸은 마치 찬 서리를 맞고 길가에 쓰러진 들풀보다도 못한 처지였습니다. 밖에서 데려온 서녀라는 나귀는 그녀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였고 타고난 인물 또한 아주 지독한 박색이라 불릴 만큼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지독한 마마를 앓은 흔적이 얼굴 곳곳에 흉터로 남았고 볕을 가릴 가리개조차 없이 거친 바니를 도맡은 탓에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기미가 가득했습니다. 투박하게 솟은 광대뼈와 무딘 이목구비는 화려한 언니들 곁에 서면 마치 눈부신 배공 옆에 굴러다니는 거친 흙덩이 같았습니다. 언니들은 그런 막내를 가문의 오점이라 부르며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너는 내 얼굴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제발 대문 밖으로 머리카락 한 올 내밀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종인 줄 알면 어쩌겠니? 큰언니는 향기 나는 부채로 코를 막으며 독설을 내뱉었고 둘째 언니는 태생이 천하면 인물이라도 고와야 할 텐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라며 비웃음을 섞어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인 만석군조차 그녀를 자신의 핏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집을 찾아오는 날이면 혹여나 그 흉한 몰골과 천한 신분이 가문의 명성에 흠이라도 낼까 두려워 막내를 깊숙한 뒷간이나 습기 찬 부엌대기 방에 가두다시피 밀어넣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그녀를 지워버리는 것이 만석군에게는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엄연히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었으나 이 집안의 그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 서녀야 라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부름만이 그녀의 존재를 대신하는 낙인이 되어 가슴에 박혔지요. 막내딸의 하루는 남들이 단잠에 빠져있는 서슬퍼런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찬 서리를 맞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매운 연기가 그녀의 눈물을 자아냈고 언니들이 사치스럽게 갈아입고 내던진 산더미 같은 비단 옷들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얼음을 깨고 냇가에 앉아 방망이질을 해야 했던 그녀의 손은 꽃다운 처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몽땅하게 부어오르고 여기저기 터져 피딱지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진물이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비단옷에 피가 묻을까 제 상처를 옷소매로 꾹 누르며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는 담장 너머의 일일 뿐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시린 물소리와 아린 손마디 그리고 소리 내어 울 수도 없는 고독한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친 손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흉터 가득한 얼굴 아래 숨겨진 눈동자는 깊은 밤 밤하늘의 별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길 잃은 강아지에게 밥을 나눠주고
남몰래 아픈 일꾼들의 약탕기를 돌보는 그녀의 진심을 오직 한 사람. 빳빳한 상투를 튼 종양만이 흙먼지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언니들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동안 온종일 빨래터와 갓을 오갔습니다. 굳은 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고 돌아오는 보상은 늘 차가운 조롱과 구박뿐이었지요.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식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뒤뜰 작은 방에서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해진 옷가지들을 기우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종약이 몸을 추스르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매일 아침 문가에 놓인 낡은 사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발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원한 숭늉이나 정성껏 쪄낸 고구마 한 알이 담겨 있었지요. 종약은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남모르게 수고하는 막내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던 그 따뜻한 온기가 사발에도 그대로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숭늉을 놓고 돌아서는 막내와 종약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내는 제 신분이 부끄럽고 못난 얼굴을 보이기 싫어 급히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달아나려 했으나 종약은 질끈 동여맨 상투를 바로 세우며 그녀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매일 아침 건네주시는 이 귀한 정성이 제게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답니다. 부디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정성이 깃든 손길은 그 어떤 비단보다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얼굴의 흉은 세월이 씻어내나 마음의 고움은 하늘도 감복하는 법이지요. 막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진심 어린 존중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집안 식구 누구도 그녀를 아가씨로 대우해주지 않았으나 낯선 품팔이꾼인 종양만이 그녀의 박색 뒤에 숨겨진 인격과 진심을 예우해 주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막내는 식구들의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한 짐 이고 냇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짐에 짓눌려 발걸음이 위태롭던 차에 길가의 고인 빗물에 발을 삐끗한 그녀가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억센 팔이 바구니를 낚아채듯 들어올렸습니다. 종약이었습니다. 아, 안 됩니다. 이 천한 빨래를 손님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 못난 꼴을 보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오. 막내가 당황하여 얼굴을 가리며 바구니를 뺏으려 하자 종약은 지게를 고쳐 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가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의 화려함만 보느라 그 안에 담긴 보석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와 인내의 무게가 이 바구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귀한 무게를 저 같은 투박한 사내가 잠시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진정한 보석은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종약은 절뚝이는 막내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앞장서며 자신의 넓은 등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막내는 그의 등 뒤에서 빳빳하게 서 있는 상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박색 뒤에 숨겨진 진심을 평생 알아봐 줄 수 있겠구나.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서의 그 짧은 동행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떤 화려한 혼담보다도 단단하고 깊은 인연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종약이 만석군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단순히 몸을 추스르는 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그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들을 찾아 하며 자신의 인성을 온 집안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큰 비가 내려 만석군 집 뒷마당에 돌담이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돌이 너무 무거워 장정 여럿이 붙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종약은 홀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하나 직접 옮기며 담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담장만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장 아래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만석군이 이유를 묻자 종약은 땀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 담장 너머에는 가난한 소작농들이 지나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담장을 너무 높고 꽉 막히게 쌓으면 그들이 지날 때 위압감을 느끼고 작은 산짐승들도 길을 잃습니다. 이 구멍은 바람이 통하고 작은 생명들이 오가는 통로이자 이웃들이 잠시 지게를 내려놓고 쉴 때 기댈 수 있는 턱이 될 것입니다. 만석군은 힘만 쓰는 사내인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곳의 약자까지 배려하는 그 깊은 속내에 내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장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약의 속 깊은 배려는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집안의 뒤뜰 감나무 아래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만석군은 종약이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나무 밑동 주위에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제 입에 넣기 바쁘거나 귀찮아 발로 툭 차버렸을 터였지요. 게다가 종약은 장대로 감을 따면서도 꼭대기에 달린 붉은 감 몇 개는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만석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의 종약이 저 아까운 감들을 왜 따지 않고 남겨두는가? 게다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어찌 그리 애지중지 모아두는 것이야? 종약은 빳빳하게 틀어올린 상투 사이로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 높이 매달린 것은 혹독한 겨울을 날 까치들의 양식인 까치밥입니다. 날짐승이 배불리 먹어야 내년 봄에 해충을 잡아주고 집안의 길조를 물어오는 법이지요. 그리고 땅에 모아둔 감들은 한겨울 굶주린 들쥐나 작은 벌레들이 눈 속에서도 찾아 먹을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만물이 함께 배불러야 이 집의 만석 재산도 비로소 하늘의 복으로 지켜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약은 나무를 손질하다 부러진 가지를 보면 그냥 땔감으로 쓰지 않고 진흙을 이겨 정성껏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아픔을 압니다. 꺾인 자리를 보듬어 주면 내년에는 더 단단한 열매를 맺어 보답하지요. 저 역시 어르신께 목숨을 빚진 부러진 가지와 같은 처지이니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상처가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만석군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만석군은 그저 재산을 쌓는 법만 알았지 종약처럼 미물과 자연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법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석군은 속으로 저 사내의 그릇은 우리 집 마당보다도 넓구나라고 감탄하며 그를 결코 예사로운 품팔이꾼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쟁반같이 둥글게 떠올라 온 세상을 은빛으로 적시던 밤이었습니다. 만석군의 집 대청마루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만석군은 종약의 인물됨을 충분히 시험했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마음속에 품었던 중대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종약을 정중히 불러들였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이미 만석군의 자랑인 두 딸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은은한 달빛 아래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보라색 비단 치마를 겹겹이 차려입고 향나무로 만든 부채를 살랑거리며 종약을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 둘째 딸은 머리에 보석이 박힌 비녀를 꽂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띠며 도도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들이 풍기는 진한 분내와 비단 냄새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워 웬만한 사내라면 그 위세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루 아래 대돌 앞에 선 종약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옷차림이었으나 정수리에 꼿꼿하게 틀어올린 상투만큼은 달빛을 받아 엄숙한 기계마저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 화려한 조명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어두운 부엌 구석, 차가운 돌담 뒤에서는 막내딸이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투성이가 된 치마폭을 꼭 쥔 채 혹여나 자신의 존재가 들킬까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요. 저토록 훌륭하고 귀한 분이 과연 누구를 택하실까? 보나 마나 꽃 같은 언니들이겠지. 종약이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내가 평생 본 이들 중 가장 됨됨이가 고든 보배일세. 내 자네에게 인생을 바꿀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함세. 내 딸들 중 하나를 골라 아내로 맞이하게. 만석군은 첫째와 둘째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을 청년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줄을 서는 우리 첫째나 영특하기로 소문난 둘째 중 하나를 택하게나. 자네가 내 사위가 된다면 이 만석의 재산과 기와집, 그리고 내 모든 권세를 자네에게 물려주어 내 가문이 후계자로 삼겠네. 가난한 품팔이꾼의 삶을 청산하고 단번에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기회니 어서 선택해보게. 첫째 딸은 코끝을 찌르는 향기 나는 비단 부채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가늘게 뜬 눈으로 종약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녀는 곁에 선 하녀에게 들으라는 듯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가시 돋친 어조로 속삭였지요. 설마 아버님께서 저런 투박하고 촌스러운 사내를 내 짝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 흙먼지 냄새가 얘까지 진동하니 저런 천한 손이 내 고운 비단 옷깃이라도 스칠까봐 소름이 돋는구나. 그녀는 오만한 콧대를 높이 쳐들며 종약의 시선조차 마주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옆에 앉은 둘째 딸은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민함과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영리한 자라면 눈앞의 보화와 돌덩이를 구분하지 못할 리 없지요. 저 사내가 제 아무리 우직한들 부귀영화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내 가치를 어찌 몰라보겠습니까? 현명한 자라면 당연히 머리를 조아리며 저를 택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종약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을 확신하며 도도하게 턱을 괴었습니다. 대청마루 위로 두 언니의 오만함과 탐욕이 서늘하게 내려앉은 그때 종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석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와 같았지요. 만석군이 자 어서 고르시게 라며 재촉하는 순간 종약의 시선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두 언니를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종약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청마루의 밝은 등잔 불빛이 닿지 않는 저 멀리 어둡고 습한 부엌 구석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막내딸을 향해 따뜻하고도 단호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종약의 눈동자에는 오직 한 사람, 재투성이 얼굴로 숨죽여 울고 있던 막내딸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화려한 껍데기를 뚫고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보석을 꿰뚫어 본 사내의 가장 정직하고도 위대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르신 과분한 제안을 주시니 그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보석보다 진흙 속에 감춰진 진주를 품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막내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만석군은 안색을 불그락 푸르락 바꾸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미쳤는가? 제정신이 아니로군. 저 아이는 서녀일 뿐 아니라 얼굴은 박색에 내놓을 재주 하나 없는 천덕꾸러기일세. 만약 저 못난 아이를 택한다면 자네는 내 사위 대접은커녕 밭 한 떼기 물려받지 못하고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네. 그래도 정녕 저 천한 서녀를 데려가겠다는 말인가? 언니들은 바보 같은 놈, 제 복을 제가 차는구나.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딱 그 꼴이네. 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종약은 정수리에 질끈 동여맨 상투 아래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맑은 눈으로 만석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재산과 권세는 제 두 팔로 일구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안개와 같으나 저 여인의 귀한 진심과 인내의 향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얻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저는 부귀영화 대신 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막내 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종약의 단호한 선언에 부엌 구석에서 떨고 있던 막내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서녀라는 굴레와 박색이라는 조롱 속에 갇혀 살던 그녀에게 종약은 처음으로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당당한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석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두 사람의 손에는 쌀 한 톨, 엽전 한 푼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종약이 살던 낡은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비바람에 깎여 흙벽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재산은 아버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합쳐져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그날부터 못생긴 서녀라 천대받던 막내딸의 비범한 재주가 화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녀로 자라며 집안 어른들의 대화를 귀동냥하고 밤마다 몰래 책을 보며 익힌 지혜를 현실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은 종약과 함께 마을 뒷산에 버려진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남들은 모래가 많아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며 침을 뱉던 쓸모없는 땅이었지요. 막내딸은 그 땅의 흙을 한 줌 집어 손으로 비벼보더니 이내 흙을 살짝 입에 대어 맛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이 땅은 성질이 따뜻하고 물 빠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록 물기가 없어 벼를 심으면 말라 죽으나 깊은 산의 기운을 품은 인삼과 도라지에게는 천하 명당입니다. 저를 믿고 이곳에 인삼씨를 심어 보십시오. 종약은 아내의 해안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상투가 땀에 젖어 축 늘어질 때까지 산을 개간하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3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집들이 가뭄으로 벼농사를 망쳐 통곡할 때 종약의 밭에서는 어린아이 팔뚝만 한 인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인삼은 향이 십리밖까지 진동할 정도로 기운이 넘쳐 한양의 내의원에서 황금값을 치르고 전량을 사갈 정도였습니다. 종약이 밖에서 땀을 흘릴 때 막내딸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마술사와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구한 평범한 무명천 위로 그녀의 수실이 한 번 지나가면 메마른 천 위에 꽃이 피고 강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흰 보자기 위에 붉은 꽃과 나비자수를 놓아 마당 빨랫줄에 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진짜 나비들이 그녀의 자수를 실제 꽃으로 착각하고 떼지어 날아와 앉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나비가 날아들다니. 이건 자수가 아니라 생명이로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못생긴 서녀가 수놓은 비단을 가져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한양의 권세 높은 사대부 마님들이 돈자루를 실은 수레를 보내줄을 섰습니다. 비단 한 필값보다 막내가 수놓은 보자기 한 장값이 더 비싸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지요. 재물이 쌓이고 명성이 높아지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종약의 성공을 시기하던 마을의 부패한 아전들이 결탁하여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이 땅은 원래 나라의 땅인데 사사로이 개간하여 취했으니 그간 벌어들인 인삼값을 모두 몰수하고 종약을 옥에 가두겠다. 무례배들이 들이닥쳐 인삼밭을 갈아엎으려 하고 종약을 끌어가려 할 때 막내딸이 당당히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리는 대신 미리 준비해둔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멈추시오. 이 땅은 7년 전 나라에서 불모지 개갈령을 내렸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아 제가 정식으로 관가에 서찰을 올리고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또한 여기 저희가 재배한 인삼의 수확량과 내의원에 바친 공납 기록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만약 무고한 백성을 핍박하신다면 내일 당장 한양 내의원에 사람을 보내 이 인삼을 기다리는 대감들께 이 사태를 알릴 것입니다. 막내딸의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배후의 권세를 언급하는 대범함에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러갔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남편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겪으며 종약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종약의 성실한 노동과 막내딸의 신비로운 재주, 그리고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만나자 기울어가던 초가집터에는 매일같이 엽전 꾸러미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약이 제 복을 찬 게 아니라 복의 원천을 데려온 것이었다며 감탄했습니다. 초막은 어느새 고을에서 가장 기품 있는 기와집으로 변했고 그 집 앞에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주는 종약의 넉넉한 인심이 늘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빈틈을 완벽히 메워주는 운명적인 동반자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천복을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7,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약과 막내딸의 이름은 이제 금천 마을을 넘어 도성 한복판까지 자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인삼의 왕이라 불렀고 막내딸의 자수는 천상의 비단이라 칭송받았지요. 그들이 지은 기와집은 만석군의 집보다 더 크고 웅장했으나 대문만큼은 가난한 이웃들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반면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만석군의 집안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종약이 떠난 후 만석군은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첫째와 둘째 딸에게 가문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미모만 믿고 오만했던 첫째 딸은 사치스러운 비단과 보석을 사들이는데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매일같이 화려한 잔치를 열어 한량들과 어울리며 곱간의 쌀을 모래 쓰듯 써버렸지요. 영특함을 자랑하던 둘째 딸은 자신의 언변을 과신하다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땅 문서들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언니는 집안이 기울어가는데도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바빴고 결국 으리으리하던 기와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가마 한 대가 종약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만석군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의 풍파를 맞아 예전의 기세는 사라지고 자식 농사를 망쳤다는 수치심에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지요. 장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꼿꼿하게 상투를 틀어 올린 종약이 서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는 예전처럼 직접 마당을 쓸고 기구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기품 있는 비단 치마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워진 얼굴로 온화한 미소를 띤 막내딸이 남편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과거 박색이라 손가락질 받던 막내딸의 외모는 종약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신비롭게 피어났습니다. 마음의 서름이 걷히자 거칠던 피부는 백옥처럼 맑아졌고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로운 기품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귀한 부인은 누구신데 나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내 딸은 분명. 만석군 장인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종약과 막내딸은 급히 달려나와 장인을 부축하며 사랑채로 모셨습니다. 장인은 사위의 당당한 기상과 천대받던 막내딸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보며 연신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구나. 재산과 미모만 탐하던 언니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가문을 망쳤는데 내가 내쫓았던 너희가 이토록 훌륭하게 가문을 일으켰다니. 서녀라 하여 보석을 보지 못하고 품팔이꾼이라 하여 천복을 담을 그릇을 알아보지 못한 내 죄가 크다. 사위, 자네가 내 딸을 진정한 보석으로 닦아주었구먼. 종약은 정중히 장인에게 술상을 대접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일군 것은 재물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무시할 때 저를 믿어준 이 사람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그저 평생 흙만 파다 죽었을 것입니다. 재물은 안개와 같아 사라지기 쉬우나 아내의 마음속에 든 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내딸 또한 아버지의 손등에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서녀라 부르며 꾸준히 일을 시키신 세월이 있었기에 제가 흙의 맛을 알고 바늘의 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야 그 결실이 제 삶의 빛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부디 지난 날의 후회는 거두시고 이곳에서 편히 머무르십시오. 장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나 타고난 화려함이 아니라 스스로 일구는 땀방울과 서로를 귀히 여기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가장 귀한 거울로 여기며 빳빳한 상투와 단아한 미소를 지닌 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부모가 물려준 금전이나 화려한 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봐주는 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약과 막내딸은 그 후로도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상투를 고쳐 메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재물을 쌓아두기보다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데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천생연분이란 서로 닮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임을 오래도록 기억했답니다. 만석군이 내쫓은 것은 단순히 못생긴 서녀와 가난한 사내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지탱할 유일한 천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말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복이란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일구어가는 정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이야기 특급이 더 힘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